예, 이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박명님, 김대중 도서관 관장님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시민민주주의의 발전과 변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과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 시민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10년이 됩니다. 감회가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썼던 글로 개인적 감회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일보에 매주 월요일 김호기의 100년에서 100년으로라고 하는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지식인, 독립운동가, 정치인들을 다루었는데요.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다룬 바 있습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김대중은 자신의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명명했다. 그의 국정 철학은 국민의 정부가 국정 이념으로 내세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병행 발전에 집약돼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방법론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론과 현실을 적절히 결합하려는 규범적 현실주의가 김대중의 일관된 정치 철학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시대는 고난의 시대였다. 개발 시대의 종언을 가져온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동시에 김대중 시대는 역설의 시대였다. 신자유주의가 절정을 이룬 세계사적 구석 아래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고 확장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 아래 김대중 정부는 최선의 정치를 모색하고 추진했다. 그 결과가 4대 법원 구조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의학분업 실시,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현실화됐다. 김대중은 민주화 세력과 민주화 시대를 상징하는 지도자였다. 그는 민주화 투쟁의 중심을 이뤘고 민주화 시대를 열었으며 복지국가와 한반도 평화의 기초를 세웠다. 그는 행동하는 양심이었고 역사가 결국 발전한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서 증거했던 정치가였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이 추구한 것은 민주화의 진전과 심화였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3대 국정 목표를 내걸었다. 참여민주주의와 균형 발전이 대내적 목표였다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은 대외적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권력기관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모색해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생산적 결합을 추진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중앙대 지방, 지방대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다. 나아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하고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에서 동북아 중심의 외교 정책으로 전환하려 했다. 시대 정신이 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의 집약이라면 노무현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나라가 아닌 함께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국가를 추구한다. 함께 그리고 더불어 사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바탕 위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는 점을 노무현은 강조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이 두 말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정치적 주체의 윤리적 태도를 의미한다면 깨어있는 시민은 그 주체의 실존적 태도를 함의합니다. 제가 정치적 주체의 윤리적 실천적 태도를 주목하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주체의 태도가 시민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민주주의란 시민이 정치의 적극적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제 발표는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시민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 그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는 촛불 시민혁명을 주목한 다음에요. 시민민주주의에 담긴 주권자 민주주의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민주주의가 갖는 의의를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갖는 의의 중 하나는 국민의 탄생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변화하면서 백성은 국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국민은 1960년 4월 혁명,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도적 차원과 운동적 차원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라면 앞서 말한 4월혁명, 광주항쟁, 6월항쟁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우리 민주주의는 사회운동에 의해 주도돼 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이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6월 항쟁으로 정점에 도달한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정치사회 안에서 구현되는데 우리 사회에선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김영삼 정부를 거친 다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와서야 우리 사회는 시민지향적 정부를 제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로서의 국민과 시민적 참여에서 찾았고 그래서 각각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임을 표방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주체로서의 국민과 시민적 참여가 시민민주주의의 정치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저는 시민민주주의란 시민이 정치의 적극적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사회운동을 통해 역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함의합니다. 전자의 경우가 대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제도화된다면 후자의 경우는 참여민주주의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요컨대 시민민주주의란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생산적 결합을 함의합니다. 그런데 2008년과 2013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시민민주주의는 잠시 주춤하게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생산적 결합을 추구했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주로 대의민주주의에 의존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세기에 들어와 지구적 차원에서 시민들이 정치적 참여 욕구가 증대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 통치를 추진한다면 이러한 통치에 맞서서 시민들은 사회운동을 통해 정부에 대해 적극적 향의를 표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적극적 향의는 촛불집회 또는 촛불시민혁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 이 결정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2016년에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또한 거세게 분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박근혜 정부의 조기 퇴진을 가져왔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를 등장시켰습니다. 이것은 시민민주주의 어떤 대표적 현상이자 사례로서 촛불 집회 혹은 촛불 시민혁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촛불 집회는 2002년 두 명의 여중생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것에 대한 항의에 그 기원을 갖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반대해 대규모의 촛불 집회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난 이후 촛불 집회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촛불이 상징하는 것은 어둠에 맞서 빛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민민주주의를 이끈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는 바로 2016년에 시작돼서 2017년까지 이어진 촛불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이 촛불 시민혁명은 5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체의 측면에서 촛불 시민혁명은 보통 시민들이 주도한 사회운동이었습니다. 노동조합과 NGO는 2차적 주체였고 세대, 지역, 이념을 넘어선 평범한 시민들이 촛불 시민혁명의 주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식의 측면에서 촛불 시민혁명은 사회적 저항이라기보다 문화적 축제에 가까웠습니다. 광장에서 이루어진 공연, 퍼포먼스, 이벤트 등에서 볼 수 있듯 촛불 집회는 대규모 축제를 방불하게 했고 거리 행진에서 볼 수 있듯 평화적 시위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세 번째, 수단의 측면에서 촛불 시민혁명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가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사회운동이었습니다. 사회운동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동원의 규모입니다.
단시간 안에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집결할 수 있었던 것에는 SNS와 같은 정보사회 수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번째, 목표의 측면에서 촛불 시민혁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낡은 체제, 즉 앙시앙 레짐의 청산을 요구한 사회운동이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비판은 박정희 체제가 남긴 부정적 유산과 결별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앙시앙 레짐의 다른 이름은 적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이후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적폐 청산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언술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격의 측면에서 촛불 시민혁명은 1960년 4월 혁명과 87년 6월 항쟁을 역사적으로 계승한 정치사회 운동이었습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대통령을 퇴진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표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퇴진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열망을 계승해 촛불 시민혁명 정부임을 표방했습니다. 돌아보면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은 4월 혁명 및 6월 항쟁과 여러 측면에서 닮았습니다. 주체의 측면에서 촛불 시민혁명은 4월 혁명 및 6월 항쟁처럼 학생과 시민이 운동의 중심 세력을 이뤘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경우 학생보다 시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긴 했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저변이 그만큼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목표의 측면에서 세 사회운동들은 모두 권위주의 정권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요구했습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이 세 사회운동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이 거대한 사회운동을 그렇다면 어떻게 명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 거예요. 저는 촛불 시민혁명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촛불 집회 또는 촛불 시위라는 표현을 쓰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혁명이라는 이름이 사회운동이 가져온 결과를 주목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면 2016년에 일어난 이 사회운동을 촛불 시민혁명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혁명이 국가 기초, 경제제도, 문화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촛불 시민혁명에 참여한 다수의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개혁이라고 하는 혁명적 변화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철학적 시각에서 이러한 촛불 시민혁명에 담긴 시민 민주주의의 의의를 저는 주권자 민주주의란 개념으로 파악하고 싶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실질적 주인이자 정치의 적극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주권 시대 또는 시민의 시대가 본격적인 도래를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시민의 시대는 주권자인 시민 스스로 자신을 대표하는 동시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이 함의하는 국민주권의 시대를 함의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 비전으로 내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치 분야의 국정 목표로 내건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바로 이러한 시민의 시대 또는 국민주권의 시대의 도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시대에서 제가 특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국민의 등장입니다. 그 국민은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말합니다. 근대적 국민이 집합적 의미의 국민과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주권자 국민은 대표되는 국민주권을 넘어 개개인의 이 국민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등장은 나를 대표하지 못한 기성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민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그 자료집에 나오는 표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권자 민주주의를 비교한 것입니다. 돌아보면 1987년 이후 열린 민주화 시대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우리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대한 과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은 정부 정치의 본래의 목적인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정 운영의 회복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의 구현은 선거나 대표자 위임에 국한되지 않고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서나 행사되며 늘 행사되도록 하는 국민 주권의 실질적 행사가 이루어지는 주권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함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권자 민주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습니다. 국회를 우회하려는 집적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대의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일면적 시각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참여와 연대의 실현, 다시 말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 정책 제안의 제도와 다양한 거버넌스의 활성화, 수구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교육의 정착 등에 달려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최근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를 다룬 한 저작을 언급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저작은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가 지난해 출간한 국민 대 민주주의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고요. 우리말로는 위험한 민주주의란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 이 저작은 현재 서구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포퓰리즘을 다뤄 작지 않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뭉크는 1990년대 이후 지배적인 정치 패러다임으로 군림해온 자유민주주의가 일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합니다. 이 위기는 두 가지 형태를 띱니다.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권위주의적 스트롱맨이 독재로 나아가는 권리 보장 없는 민주주의가 하나라면 이 트럼프 정부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테크노크라트 과두제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이 다른 하나입니다. 유럽 국가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시선을 잡아끈 것은 민주주의의 붕괴 현상에 관한 뭉크의 관찰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넘어선 혐오, 소셜미디어에서 강화되는 극단적 진영 논리,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가짜 뉴스에 대한 뭉크의 분석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처한 상황을 적절히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뭉크가 한국 사례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뭉크는 우리 사회가 촛불 집회를 통해 권위주의로의 후퇴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고 평가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지도자를 거부하고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게 촛불 집회의 원동력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아시아의 민주화를 선도했던 우리나라는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촛불 시민혁명에 대한 또 하나의 평가인 독일 에베르트 재단의 견해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2017년 에베르트 재단은 촛불 시민혁명에 참여한 한국 국민을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시위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 요소다. 대한민국 국민의 촛불 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줬다는 게 그 선정 이유였습니다. 에베르트 재단이 적절히 지적하듯 우리 촛불 시민혁명을 관통하는 정신은 민주적 참여권과 집회의 자유에 기반한 생동하는 민주주의입니다. 2016년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파괴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려는 적극적 참여와 정당한 저항의 권리 표출이었습니다. 이 당연한 권리의 행사는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본래의 이상의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 넣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에베르트 재단이 말하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야말로 시민민주주의의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생산적으로 결합할 때 시민민주주의는 활력을 얻게 되며 더욱 성숙할 수 있습니다. 시민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이며 이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이 추구하는 시민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더욱 튼튼히 뿌리내리길 소망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우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 정치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를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대답은 정치란 목소리가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이 땅에서 목소리가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었던 정치 지도자였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이 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아까 우리 유시민 이사장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지만 시대 정신은 사실 딱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이 나라는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우리의 단 하나의 시대 정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공화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참여민주주의와 이 대의민주주의가 생산적으로 결합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시민 이사장님의 토론이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생산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이에 대해서는 각자의 자기개혁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자기개혁이 요구되고요. 참여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 자기개혁이 요구됩니다. 자기개혁된 대의민주주의와 그 참여민주주의가 생산적으로 결합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민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유 이사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대표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은 대의민주주의 자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현재 우리 민주주의에 부여된 과제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어떤 선거제도 개혁 문제보다 더 지금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지만 더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국 교수님.